자, 우리 진도 나가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하나요? 조금 기억하면 어떡하니? 조금 기억하면 어떡해?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 부분 많이 하게 될 거여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조금 익숙하게 해놔야지 이제 시험 볼 때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하던 것들은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었고요. 이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높임 표현을 같이 한번 봐봤어요.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높임말, 공손하게 표현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일컫게 되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의 높임 표현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주체 높임. 상대 높임부터 이야기할게요. 상대 높임. 첫 번째는 상대 높임. 두 번째는 주체 높임. 세 번째는 우리 객체 높임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높여주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뭐를 높인다고 했었는지 기억할까요? 뭘 높일까? 상대 높임은 무엇을 높일까?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높일 수도 있고요. 얘는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우리 상대 높임이라고 하고요. 이 상대방은 다른 말로 청자,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할까요? 실현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뭘 통해서 상대를 높일 수 있어요?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 자, 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은 무엇이냐면 종결 어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미라고 하는 거는 용언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변하는 부분, 어간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을 말했죠. 종결 어미는 말을 끝맺는 그런 어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종결 어미를 통해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결 어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주셔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격식체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비격식체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이 안에 또 다른 책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십시오체도 있고요. 과오체도 있고요. 하계체도 있고요. 헤라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격식체에 네 가지가 있게 되고요. 비격식체는 이제 해체와 해요체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어떤 게 하십시오체인지 하우체인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주체 높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은 누구를 높이는 걸 주체 높임이라고 할까요? 문장의 주체. 그죠. 문장의 주체, 서술의 주체. 그러니까 주어의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은는이가에 해당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현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 일단은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주격조사 우리 품사할 때 했었죠.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중에서 높임을 나타내주는 깨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선어말어 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 가를 높이면 가시다 처럼 시라고 하는 애를 붙여주게 되죠. 근데 얘는 어말어미 앞에 있다고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에 이 선어말어미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얘네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무시다 또는 잡수시다 같은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직접 높임은 뭐였는지 기억해요? 직접 높임 뭐였니?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직접 높임은 대상을 직접 높이는 거고요.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밥을 집에 계시다 라고 하는 애랑 두 번째로 할머니는 지갑이 있으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계시다, 깨서 이런 표현들이 누구를 직접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높임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있으시대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갑을 높임으로써요. 간접적으로 할머니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감정 높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할머니는 지갑이 계시다 될까요? 될까? 예, 안 되겠죠. 자, 요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직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어휘를 사용해도 되지만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수어휘는 사용할 수 없고요. 선어말어미 시만 사용할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객체 높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객체 높임은 뭐를 높이는 걸까요? 서술의 객체. 그죠?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이 서술의 객체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 을에 해당하는 애들 있죠. 그리고 부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현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도 조사가 있습니다. 격조사, 부사격 조사가 있어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죠. 이 부사격 조사 중에 깨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다, 할아버지께 드리다. 이런 식으로 깨를 사용해 볼 수 있겠고요. 선어말 어미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특수 어휘를 통해서 높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다, 모시다, 내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높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랑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높임의 표현으로. 깨 있겠고요. 또 드렸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요.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높임의 표현들이 어떤 것을 높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랑 드렸다는 누구를 높이고 있죠? 할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뭐의 대상이? 뭐의 대상일까? 주어의 대상이야? 목적어의 대상이야? 부사어의 대상이야? 아니면 청자예요? 그렇지. 이 할머니는 부사어의 대상입니다. 부사어의 대상을 높이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이거를 객체 높임이라고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숙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 깨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인가요? 주격조사야? 얘는 부사격조사고요. 얘는 선어말어미 사용해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뭘 사용해서 높이는 거야? 그죠. 얘는 특수 어휘를 통해서 높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높임법이 사용됐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거는 상대 높임이 항상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 높임은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체중의 하나 당연하게도 쓰여져 있고요. 대체로 높일 때 상대 높임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상대 높임에 낮추는 표현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드렸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해로 해보자. 드렸습니다. 로 하면은 뭘까요? 이것도 어렵다면 드렸어요로 해본다면 어떤 체일까요? 드렸어요. 격식. 요가 어딨어요 여기? 요 여기 있잖아.
해요체가 있죠. 그래서 요가 붙는 것들은 다 해요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해요체는 비격시체 중에서도 두루 높여주는 표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 표현이 뭐가 쓰였는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높임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인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인용 표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인용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한다고 했었죠? 인용이 뭐였어? 인용이 뭐였어? 인용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표현을 자기 말처럼 사용하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인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남의 말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인용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입니다. 자, 직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용,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유지하고요. 형식은 유지하지 않아요. 내 말처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아린 학생한테 너 예쁘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말하고 싶어. 자, 이거를 뭐 A가 말했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A가 말하고 B라고 하는 친구가 C한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B라고 하는 친구가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A가 너 예쁘다고 너 예쁘다 고 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표현 보면 어때요? 큰 따옴표 치고 있고요. 고라고 하지 않고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라고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치시고요. 따옴표 그리고 라고 하는 조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를 간접적으로 내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A가 뭐라고 할까? 나 예쁘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쁘다고 했어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는 없게 되고요. 뭘 붙여요? 조사 고를 붙여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는 건 뭐냐면 진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꿀 때 그냥 바꾸는 게 아니지. 지금 보면은 너를 뭐로 바꿨어? 나로 바꿨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인칭 대명사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꿀 때 주의할 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바꿀 때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칭 대명사 바꿔주셔야 하고요. 시간 표현 같은 경우에도
시간 부사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뒤에 얘 지금 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의문 형태면 어떻게 할까? 너, 나 물어봤어. 예뻐? 라고 물어봐요. 그죠? 자, 의문 형태일 때는 야가 붙게 되고요. 평서문일 때는 그냥 다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명령 형태일 때 가라, 가, 라가 붙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자, 자가 붙이면 되겠죠. 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높임 표현도 바꿔주셔야 할 때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같이 보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 정리 안 돼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 다음 진도로 우리 나머지 보지 못했던 문법 요소들 같이 봐보기로 합시다. 높임 표현이랑 인용 표현을 먼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사동 표현까지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 표현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표현에는요, 시제랑 동작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시제부터 한번 같이 봐볼 겁니다. 자, 시제 같은 경우에는 사건식 그리고 발화식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관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건식과 발화식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법 요소입니다. 그럼 사건시는 뭐고 발화시는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사건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건이 발생할 시점을 말합니다. 자, 그럼 발화시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발화가 뭘까? 발화, 화자를 어디서 봤을까? 화자할 때 화 봤잖아. 그 화가 뭐였어? 화자의 뜻이 뭐였어? 말하는 이었지. 그러면 화는 뭘까? 자가 사람이고 화는 말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발화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으로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말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과거 시제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제이고요. 세 번째는 미래 시제입니다. 자,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사건시랑 발화시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 말을 먼저 해야 돼? 그죠.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발화를 해야지 과거 시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제는 어떨까?
먼저야? 사건이 먼저야? 사건이랑 발화가 일치할 때 현재 시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서 빵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먼저 있어요? 그죠? 발화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부호로 표시를 했지만 표현을 할 때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고 또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고 또는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먼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밥 먹었어. 얘는 뭘까? 과거. 그치? 얘는 과거 시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밥을 먹는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 밥 먹을 것이야 라고 한다면 미래 시제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서 넘어가서 이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제는 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이 시제를 표현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간 부사를 통해서 이 시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나왔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간 어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간이랑 어미는 사과에 어간 있어요? 아니요. 없죠. 자, 어간 어미는 뭐에만 있어요? 변화된 실무들, 용어에만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어미는 이 어간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에 해당해요. 그럼 이 어미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말 어미가 있고요.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자, 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말을 끝내주는, 말 끝에 붙는 어미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종결어미, 연결어미, 그리고 이제 전성어미 같은 경우가 있게 되고요. 종결어미는 아까 봤었죠? 말을 끝맺어주는 그런 어미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이 어말어미 앞에 붙는 애들이에요. 그죠? 아까 전에 그래서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봤었죠? 높임의 선어말어미 뭐였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뭐였어? 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시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차차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선어말어미는 이렇게 됐는데 관형사형 어미는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관형사형 어미는 이제 전성 어미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전성 어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명사형, 부사형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 관형사, 관형어 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해요? 어떤 역할을 했었어? 했잖아 우리. 얘 체온을 꾸며주죠. 그러니까 체온을 꾸미는 역할을 해주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형, 사형, 어미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중에는 뭐가 있냐면 앗, 엇 같은 애들이 있어요. 먹었어, 잡았어 이런 애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는 덜을 쓰기도 합니다. 뭐뭐 했더라, 입더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니? 눈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아픈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예요. 자,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 니은 또는 던 같은 애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표현을 만들어 보면은 먹은 사과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먹은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거야? 내가 과거에 먹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가 더 쉽겠다. 먹던 사과. 어때요? 사과는 사과인데 이 먹는 건 언제 이루어졌어요? 현재야? 먹던이야. 내가 먹던 과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사과를 꾸며주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시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는요, 니은 또는 는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가다를 지금 가는 것처럼 표현해봐. 현재에 일어나는 것처럼. 가는? 아니, 가는은 꾸미는 거고. 그럼 는도 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가고 있다. 그건 아예 뒤에서 할 거예요. 이제 동작상이랑 관련된 거고. 집에 간다겠지. 간다예요. 그럼 얘는 선어말음이 뭐가 붙은 거라고? 니은이 붙어서 현재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다는 현재를 어떻게 나타낼까? 먹는다로 표현을 하겠죠. 그럼 는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랑 조금 달라요. 동사랑 이제 거기에 다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동사형을 못해요. 형용사는 따로 이런 애들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데 할 때 했죠? 예쁜다 돼요? 안 되죠. 예쁘다 자체가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완형사형 어미 중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나타낼 때 뭐를 써주시냐면요. 는을 써주시면 되고요. 형용사는 뭐 쓸까? 자, 예쁘다. 사과가 있어요. 얘를 현재로 꾸며봐. 어떻게 할 거야? 사과가 예쁘다 말고 이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봐. 예쁜 사과. 그치? 예쁜 사과잖아. 그럼 관형사형에서 어미 뭐 붙었어요? 니은이 붙어요. 그럼 형용사는 뭐 붙어요? 니은이 붙게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을까? 자, 미래 같은 경우에는 get이라고 하는 애가 붙을 수 있습니다. 뭐? 겠다, 가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을 씁니다. 먹을 것, 갈 것.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 것, 또는 뭐 이런 것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어 발음이 이를 사용하기도 해요. 얘는 좀 예스러운 표현인데 먹으리라, 먹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리를 사용해서도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부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예요. 나는 곧 밥을 먹겠다. 자, 그럼 이 get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를 나타내지만 곧이라고 하는 애도 곧 나중을 의미하잖아. 미래를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럼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시간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간 표현 시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진행상이랑 완료상을 하게 될 건데 얘를 하기 전에 선어 발음이 특수한 용법에 대해서 다른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시제 선어 발음에서.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아시랑 어치 있어요. 자, 첫 번째. 너는 집 가서 혼났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혼이 났다. 아시 있는 거예요. 선어 발음이. 근데 이 아시 과거를 나타내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미래의 사실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at, 사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목이 부었다. 자, 얘는 뭘까? 과거. 과거긴 한데 과거에 목이 붓고 마른 거야? 지금은 안 부어 있어? 현재. 자, 얘는 특수한 애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칠 때 목이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at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다른 용법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get에도 이런 애가 있습니다. get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를 나타내? 미래.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상을 무조건 타겠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뭘 나타내주냐? 의지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또 비가 오기는 오겠다. 얘는 뭘까? 자, 그쪽에는 비가 오겠다. 추측을 하는 거야. 근데 유추라고 하는 건 비슷한 애가 있어야지. 근데 얘는 추측을 하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할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두 가지 동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행상이랑 완료상입니다. 자, 진행상 동작상
같은 경우에는 동작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진행상이랑 완료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뭐를 진행상이라고 하냐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진행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거나 그 결과가 계속 지속될 때 사용하는 거를 완료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갈 때, 지금 가는 거 뭐라고 표현했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진행상을 나타낼 때는요. 오조 용언이 보있다, 하고 있다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는 아가다, 어가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 와,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리고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면서를 사용해주게 됩니다. 흔들면서. 그럼 지금 흔들고 있는 거를 말해주겠죠. 지금 마르고 있다랑 흔들면서 이런 표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상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용어인 있다. 있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한번 봅시다. 빨래가 마르고 있다가 있고요. 빨래가 말라 있다가 있어요. 마르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마르는 중인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상? 진행상. 그럼 말라 있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마르는 중인 거야? 아니죠. 이게 마른 상태에서 완료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진행상, 완료상? 완료상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있다가 동일하지만 도 있다, 아어 있다 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버리다. 또 있습니다. 말라버렸다. 어때요? 말라버렸어. 지금 마르고 있는 거야? 아니죠? 지금 과거에 말라서 말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결함의를 사용할 때는 보서를 사용해 줍니다. 보서를 사용해 주게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시간 표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부터 7번까지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리 5번 한번 봅시다. 자,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는 뭘 말하는 거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뭐 있어? 4번이지. 건너는 지금 건너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1번은 무슨 시제? 미래. 2번은 과거. 3번은 과거. 5번은 미래겠죠. 자, 6번 한번 봅시다. 시제를 잘못 제시한 거 1번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내린다 했으니까 현재 시제. 2번은 맞아요. 앉는다 했으니까 현재 시제. 3번은
어지러웠다인데 지금 이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 시제. 그리고 4번은 들려요. 먹는다 같은 경우에 그럼 뭐예요?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 선어말 어민지 아니면 이제 관형사형 어민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형말 어미 중에서도 뭐 니은이 쓰였는지 는이 쓰였는지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진행상이랑 완료상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꽃이 핀다? 꽃이 진행사일 때 피고 있다. 그리고 완료상은 폈다, 피었다 라고 해도 되긴 해요. 왜냐면 얘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완료상 표현을 써주면 좋겠지. 그럼 어떻게 써볼까? 피어 있다 또는 펴 있다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문법 요소 시간 표현 같이 한번 해봤고요. 다음 부분으로는 뭐 보게 될 거냐면 우리 피동 표현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피동 표현이랑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동 표현까지 하게 될 겁니다. 저거 썼니 저거? 필기 했었어? 먼저 뭐예요? 앞에 썼던 거. 아니요. 알지. 근데 이거 보내줄 테니까 너도 이거 보고 해요. 자, 피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행위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동작을 당하고 행위를 당하고 아니면 영향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피동 표현이라고 해요. 주어가 당하는 게 피동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 피동 표현에 대응되는 건 무슨 표현이 있냐면 피동 표현에 대응되는 거는 능동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능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능동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겠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누구예요? 경찰이 주어가 되겠죠. 경찰이 이 잡는 행위를 직접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능동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를 피동 표현으로 바꿔보게 된다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는데 잡았어요? 도둑이 잡았어? 아니요. 아니죠. 도둑이 잡힘을 당한 것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동 표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피동 표현을 만드는 법에 이어서 사동 표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능동 표현에서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겠고요. 도둑을은 뭐예요? 목적어. 얘는 서술어지 그냥. 얘는 능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능동사. 능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동사예요. 제2뭐 자, 근데 도둑이가 됐어요. 근데 원래 얘에 있었던 애가 뭐가 된 거예요? 주어. 그치. 원래 목적어였던 애가 여기에서는 주어가 된 거고요. 원래 얘가 뭐였어요? 경찰은? 주어. 주어였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됐어? 목적. 목적어가 됐어. 목적어는 뭐가 붙는 거예요? 원래. 을을이 붙는 거였지. 그럼 얘는 뭐였어? 부사어. 그지, 부사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부사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능동 표현에서 피동 표현, 능동에서 피동으로 만드는 법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뭐 해주시면 돼요? 능동 표현에 뭐를? 목적어를. 피동 표현에 뭐로 만들어요? 피동 표현에 주어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뭐야? 능동 표현에 주어는 부사어. 그치, 피동 표현에 부사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차이가 있죠. 얘는 능동사고요. 얘는 피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동 표현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피동 표현을 만드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피동 전미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접사 했었지? 접사라고 하는 거는 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럼 피동의 전미사는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잡았다는 원래 뭐야? 잡다였지. 얘를 요걸로 바꿔볼게. 잡혔다야? 기본 형태로 보면 피동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거 어떻게 바꿀까? 피다. 그지? 잡히다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이 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동 전미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피동 전미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희, 미, 기라고 하는 애들이 있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를 통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피동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고요. 또는 단형 피동이라고 해요. 짧게 피동사를 만든다 라고 해서 이거 말고 통사적 피동의 방법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미를 붙여주게 되는 건데 지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다에 뭐가 붙이는 거예요? 잡아 지다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단형 피동에 되다
붙일 수 있습니다. 체연에 되다. 붙일 수 있고요. 통사적 피동에 뭐뭐하게 되다. 요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잡게 되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통사적 피동으로 만들게 되면 체포라고 하는 체언이 있잖아요. 그럼 체포 되다 라고 하면 체포를 당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피동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피동 표현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능동 표현으로 충분한데 굳이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번역 투 외국어의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하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되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이 된다. 피동이죠? 근데 우리 생각하다로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능동 표현으로 충분한데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피동 표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중 피동입니다. 자,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피동 표현을 두 번 사용하는 거예요. 피동 표현을 중복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잡혔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해. 근데 잡혀졌다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뭐 사용된 거야? 자, he 사용됐죠. 피동전미사 he 사용됐고요. 또 뭐 사용된 거야? 어지다 또 있는 거죠. 그러면 통사적 피동인 어지다도 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 피동이라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면 뭐만 써주면 돼요?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잡혔다 또는 잡아지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피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당하는 주체를 조금 더 강조할 때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릇이 깨졌다.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릇을 깨는 게 있는 거죠. 깨는 게 있어요. 그릇이 혼자 깰 수 있어? 아니죠. 깨는 것을 당한 거잖아. 깨짐을 당한 거죠. 근데 누가 깼는지, 그릇이 누구에 의해 깨졌는지 밝히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피동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동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객관적인 느낌이 들고 그럼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느낌을 조금 더 주게 돼요. 피동 표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피동 표현을 어떻게 만드는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잘못된 피동 표현을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잡혀졌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끊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히어지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뭐도 찾아볼 수 있냐면 he도 있고 피동접사도 있고 엇도 있어. 엇은 뭐였지? 아까 있잖아. 지금 잡힌 거야? 아니야. 그럼 뭐야? 과거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도 사용됐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지다 라고 하는 동사적 피동도 사용되어 있어서요. 얘는 이 피동 표현이 두 개 중복되게 사용되었구나 라는 거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과거 시제, 이런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이런 것들도 다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얘네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사동표현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사동표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동표현 같은 경우에는 주동표현이랑 대응이 되는 개념입니다. 주동표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주어가 제 힘으로 행위를 하는 걸 말하고요. 사동표현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행위를 시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동표현 같은 경우에도 이 능동에서 사동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하지는 않고 오늘은 이제 이 사동표현을 만드는 전미사를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사동표현, 사동전미사 중에는 뭐가 있게 되냐면요. 이 사동전미사에는 뭐가 있냐? 이, 키, 리, 기, 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여기에도 이 일기가 있고요. 여기에도 이 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동 표현인지 사동 표현인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뭘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의미로 구별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사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어가 시킵니다. 행위를 시켜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자, 근데 피동 표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어가 어떻게 돼? 행위를 해? 당해. 그지? 이 주어가 행위를 당해요. 이 차이로 의미로 구별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의 유무로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동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사동표현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어요. 있게 되고요. 피동표현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는 이거 말고 이거 해봅시다. 엄마가 아이를 울린다. 이렇게 있고요. 뭐 있을까? 이거 하겠다니까 조금. 일단 얘로 한번 볼게요. 자, 엄마가
부수 기본적인 형태는 뭘까? 울다. 그치, 울다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리라고 하는 접사가 하나 있고요. 니은이라고 하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호 말어미가 하나 있어요. 그죠? 울리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사동일까? 피동일까? 여기에도 리가 있고 여기에도 리가 있어요. 자, 뭐로 구별하라고 했었지? 주어가 시키는지, 주어가 당하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적어가 있는지, 목적어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동. 그치? 얘는 일단 I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어때요? 엄마가 우는 거야? 울리면 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를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의미상으로도 사동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구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동표현, 사동표현에서는 이렇게 피동표현 만드는 법, 그리고 불필요한 피동, 그리고 이중피동처럼 잘못된 피동표현 고르는 거, 그리고 사동표현과 구별하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9번,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 10번. 그러면 우리 9번이랑